심장 발작은 실제로 일어난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심장 두근거림 증세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신경과민성 심장을 가졌다는 말이다. 하지만 치료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병은 감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진정 바라는 것은 사랑과 관심이다. 하지만 자신은 감사를 원한다고 말한다. 어쨌든 그녀는 감사도 사랑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여기며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녀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외로움과 무시를 당해서 병든 여성은 수없이 많다. 이들은 사랑을 갈구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쏟는 것뿐이다. 이 말이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며 공상에 불과한 이상주의로 들리는가? 아니다. 그저 상식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해줄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내 가족에게서 일어난 일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내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빚더미에 눌려지는지만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해마다 아이오와주 카운실 블러투스의 크리스천 홈이라는 고아원에 돈을 보냈다. 부모님은 한 번도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니 편지를 제외하면 기부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은 적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두 분은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아무런 대가나 감사의 표시를 바라지 않고 아이들을 돕는 일 자체가 커다란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집을 떠난 후 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부모님이 조금은 호사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표를 보내드린다. 하지만 두 분은 그렇게 하신 적이 거의 없다.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집을 찾아가면 아버지는 그 돈으로 석탄과 식료품을 사서 가난하고 딸린 식구가 많은 미망인에게 보냈다고 말씀하신다.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그저 베풀기만 하시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나는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이상적인 인간, 다시 말해 행복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이상적인 인간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기쁨을 느끼고 도움을 받으면 부끄럽게 여긴다. 친절을 베푸는 일은 우월함을 상징하지만 친절을 받는 일은 열등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장의 두 번째 요점은 다음과 같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감사를 바라지 말고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 베풀라. 지난 만년 동안 부모들은 자식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왔다. 심지어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등장하는 리어 왕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뱀의 이빨보다 날카롭구나 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하지만 왜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고마워해야 하는가? 감사하도록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고마움을 모르는 편이 오히려 밭에 잡초가 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거름과 물을 주고 잘 가꾸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 아이들이 고마움을 모른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아마도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도록 가르치지도 않았으면서 부모에게 감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시카고에 사는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자신의 양자가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투덜댔다. 사실 그럴 만도 했다. 그는 박스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일주일에 간신히 $40 정도를 벌었다. 한 미망인과 결혼했는데 그녀의 장성한 두 아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빚까지 냈다. 쥐꼬리만한 수입으로 식비, 월세, 연료비, 옷값을 대는 것은 물론 대출금까지 갚느라 살림이 몹시 빠듯했다. 하지만 그는 4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까? 아니었다. 아내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두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새아버지에게 빚을 졌다는 의식은 고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누구의 잘못인가? 아이들인가? 그렇다. 하지만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 그녀는 자식에게 의무감이라는 부담을 주는 것이 부모로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빚을 지고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에게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시다니 너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란다. 같은 이야기를 꺼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자기가 자식을 아낀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세상이 자신에게 당연히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심어주고 있었다. 결국 그렇게 자란 아들
중 한 명은 고영주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가 다시 말해 회사 돈에 손을 댔다가 감옥에 가고 말았다. 아이들은 우리가 교육하는 대로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니애폴리스 웨스트, 미니엘라, 파크웨이 114번지에 사는 나의 이모, 바이올라 알렉산더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이라고 비난할 때가 전혀 없는 분이다. 내가 어렸을 때 이모는 자신의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돌보았다.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모셨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이모 집 난로가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 두 분의 모습이 떠오른다. 두 분이 이모에게 골칫거리였을까? 물론 종종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모는 그런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모는 진심으로 두 할머니를 사랑했다. 두 분을 애지중지 보살피고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주었으며 편히 지내도록 배려했다. 자신에게는 돌봐야 할 자식이 6명이나 되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이모는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받아들였다. 또한 스스로가 원해서 한 일이기도 했다. 지금 바이올라 이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이모는 20여 년 전 남편의 여의였다. 결혼해서 독립한 자녀가 5인데 이들 모두 어머니를 좋아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안달이다. 감사의 표시일까? 말도 안 된다. 순전히 사랑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밝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를 보며 자랐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그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주려 하는 게 당연하다.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아이들은 귀가 밝다라는 격언을 기억하고 항상 말을 조심하자. 만약 아이들 앞에서 누군가의 친절을 깎아내리고 싶더라도 아예 말을 꺼내지 말자. 사촌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보낸 이 행주 좀 봐라. 직접 짰다고 하니까 돈은 한 푼도 안 들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우리 생각에는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선물이 직접 만드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구나. 멋진 분이지? 당장 고맙다는 편지를 쓰자꾸나. 그럴 때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감사를 받지 못해 화가 나고 걱정된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1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예수가 하루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만 감사하다고 인사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보다 더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2번.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바라지 말고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 베푸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3번. 감사는 길러지는 것임을 기억하라. 아이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라기 원한다면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4장. 100만 달러보다 가치 있는 것. 헤러드 에봇을 안 지는 꽤 오래되었다. 그는 미주리주 웨브시티 사우스 메디슨로 820번지에 산다. 한때 그는 내 강좌의 매니저였다. 한 번은 둘이 캔자스시티에서 만나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미주리주 벨튼의 내 농장까지 간 적이 있다. 가는 동안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하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원래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1934년 어느 봄날 웨브시티 웨스트 도어티가를 걷다가 어떤 장면을 목격한 순간부터 모든 걱정이 사라졌죠. 불과 10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201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깨우쳤습니다. 저는 2년간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저축한 돈을 다 까먹고 빚까지 떠안게 되었어요. 7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토요일에 가게 문을 닫고 캔자스시티에서 일거리라도 찾을 작정으로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걷고 있었어요. 의욕이나 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저편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단 작은 널판지에 앉아 양손에 쥔 나뭇가지로 땅을 밀면서 이동했어요. 막 길을 건넌 다음 인도로 올라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죠. 그가 널빤지를 기울이는 순간 저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지요? 순간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두 다리가 있고 걸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리가 없는 저 사람도 행복하고 쾌활하며 자신감에 차 있는데 두 다리 멀쩡한 제가 그러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100달러만 빌릴 생각이었지만 이제 200달러를 요청할 용기가 생기더군요. 처음에는 캔자스시티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보겠다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캔자스시티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출을 받았고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저는 욕실 거울에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아침 면도를 할 때마다 읽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어 우울했다. 거리에서 발이 없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